그냥 가세요. 어머니 보고 치우라고 한 적 없잖아요. 그날 박정욱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다. 냉장고 속 반찬 재료를 꺼내는 손길엔 설렘이 깃들었고 새벽잠을 밀어낸 눈빛엔 어딘지 모르게 들뜬 기운이 흘렀다. 갈비찜, 도라지나물, 호박볶음, 깻잎장아찌. 얘가 이걸 참 좋아했지. 손끝으로 익숙하게 양념을 바르며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오랜만에 아들 집에 가는 날이었다. 몇 달째 연락이 없던 아들이 생각났다. 요즘 통기운 없어 보인다는 이웃 아주머니의 말을 떠올리고 나서 그녀는 바로 장을 보고 냉장고를 가득 채워뒀었다. 한때 젓가락들 힘도 없던 어린 아들이 이제는 가장이 되어 있었다. 그런 아들이 걱정스러웠고 며느리와 손주들도 오랜만에 얼굴 한번 보고 싶었다. 음식 준비는 생각보다 일찍 끝났다. 부엌에 찬 기운이 퍼질 무렵 정옥은 장롱 속에서 가장 외출복다운 옷을 꺼내 입었다. 차분한 자주색 원피스에 얇은 가디건 하나 걸치고 거울 앞에서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그림자처럼 옅은 파우더를 얹고 살짝 립스틱을 발랐다. 누가 봐도 마실 가는 할머니였지만 그녀의 가슴속은 한참 잔치 준비 중인 사람처럼 붐볐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다시 지하철. 손에는 반찬 가방이 들려 있었고 등에선 땀이 배어났다. 하지만 힘들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 그녀는 주름진 손으로 옷매무새를 정돈했다. 거울에 비친 모습은 다소 수척했지만 눈동자는 또렷했다. 우리 강아지들 보고 싶네. 딩동. 초인종을 누르자 한참을 기다린 후 문 너머에서 들려온 며느리의 목소리. 누구세요? 정옥은 살짝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말했다. 나야 어머니. 문이 똑 하고 빼꼼히 열렸다. 멍한 얼굴의 며느리는 문틈 사이로 정옥을 힐끔 쳐다보고는 마지못해 말했다. 오셨어요. 현관안은 냉랭했다. 반갑다는 인사도 미소도 손짓 하나도 없었다. 정옥은 꾸역꾸역 웃음을 지어 보이며 반찬 가방을 들어 보였다. 예, 이거 동수가 좋아하는 반찬 좀 해왔어. 냉장고에 좀 넣어주렴. 며느리는 네. 하고 무성의하게 답하며 반찬 가방을 받아들었다. 그 무심한 손길이 왠지 아슬아슬했다. 소파에 털썩 앉은 며느리는 스마트폰만 들여다보았고 정옥은 멀뚱히 거실에 서 있었다. 손주들은 학교 갔니? 네, 아직 안 왔어요. 동수는? 오늘 늦는데요. 대화는 그게 전부였다. 정옥은 애써 어색함을 외면하고 가져온 반찬을 확인하러 주방으로 갔다. 싱크대 위엔 설거지가 수북했다. 잔반이 묻은 그릇들, 흐릿한 물 자국들, 정돈되지 않은 조리기구들. 정옥은 조용히 앞치마를 둘러매었다. 설거지 좀 해놓을게. 말보다 행동이 빨랐다. 한 손엔 수세미, 한 손엔 물컵. 그녀는 익숙하게 그릇을 닦고 물을 틀었다. 이 집의 그릇은 그녀에게 낯설었지만 설거지는 평생의 일과였다. 그러나 사건은 한순간이었다. 비눗물에 미끄러진 손끝에서 납작한 접시 하나가 허공을 그렸다. 쨍. 잔소리가 튈 정도로 큰 소리. 고급 도자기 접시가 산산이 부서졌다. 그 순간 정옥의 손이 먼저 얼어붙었고 뒤이어 며느리의 발소리가 다가왔다. 쾅 하며 주방문이 열렸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정옥은 미안한 얼굴로 손바닥을 들어보였다. 어머 미안해. 미끄러져서. 며느리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다. 그거 시댁에서 혼수로 받은 그릇인데요. 이제는 단종이라 구할 수도 없어요. 정옥은 당황한 채 말을 잇지 못했다. 아니, 내가 물어보고 새로 사줄게.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어머니 일부러 그랬다곤 안 했어요. 근데요, 제발 도와주신다는 명분으로 자꾸 이렇게 건드리지 마세요. 차라리 안 해주시는 게 나아요. 그 말은 칼보다 더 날카롭게 정옥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그릇 조각을 보며 조용히 손을 모았다. 손끝이 떨렸다. 주방 한가운데 깨진 접시 조각들이 햇살을 반사하며 은근한 빛을 뿜고 있었다. 박정옥은 조심스럽게 조각들을 줍기 시작했다. 손끝이 베일까 조심했지만 마음은 이미 깊숙이 찢어진 상태였다. 손 대지 마세요. 다칠 수 있어요. 며느리는 마치 환자에게 지시하듯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고는 고무장갑을 껴서는 퉁명스럽게 파편을 쓸어 담았다. 정옥은 굳어버린 채 싱크대 앞에 서 있었다. 자신이 깬 건 고작 그릇 한 장이었지만 그 집 안공기는 무언가 더 깊이 부서진 것 같았다. 잠시 후 며느리는 파편을 담은 봉투를 쓰레기통에 넣고 고개를 돌렸다. 어머니 죄송한데 오늘은 좀 조용히 쉬고 싶어요. 요즘 저도 정신없고요. 정옥은 멍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물었다. 내가 괜히 온 거였니? 말끝이 떨렸다. 아니요. 그런데 사실 어머니랑 있으면 제가 좀 부담스러워요. 저도 제 생활이 있고 애들 챙기고 집안일 하다 보면 솔직히 어머니까지 챙길 여유가 없어요. 그 말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나가달라는 뜻이었다. 정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눈이 아니라 가슴이 시큰했다. 아까 그 그릇도 그렇고요. 그냥 다음부터는 미리 연락 주세요. 갑자기 오시는 건 좀. 며느리는 끝내 말을 흐렸다. 그러면서도 정옥을 바라보는 눈빛엔 어떤 확신이 있었다. 자기 뜻이 전달됐다는 확신. 그 순간 현관문 쪽에서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택배였다. 며느리는 문을 열고 택배를 받으며 말했다. 어머니 죄송한데 저 이거 정리해야 돼서요. 혹시 오늘은 그냥 가실 수 있을까요? 정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식탁 옆에 두었던 반찬 가방을 들었다. 뚜껑도 열지 않았던 아직 차가운 반찬통. 누구도 젓가락을 대지 않았던 온기 없는 음식. 그래, 그럼 나 먼저 갈게. 그녀는 문 쪽으로 향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현관에 신발을 가지런히 놓고 천천히 발을 넣었다. 그때 손주가 그린 듯한 가족 그림이 눈에 들어왔다. 엄마, 아빠, 동생, 본인. 정옥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문이 열렸고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하지만 며느리는 현관까지 따라오지 않았다. 정옥은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다. 허공에 선 듯한 거실, 다시 식탁 위에 놓인 접시들, 돌아보지도 않는 며느리의 뒷모습. 문이 천천히 닫혔다. 딸깍 하는 소리는 생각보다 날카로웠고 그 소리는 정옥의 안에서 무언가를 툭 하고 꺾었다. 아파트 복도에 서서 그녀는 한참을 가만히 있었다. 햇빛은 따갑고 파랜 반찬 가방이 묵직했지만 발걸음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울고 있었다. 말이 아닌 울음. 속에서 무너지는 조용한 와르르. 결국 그녀는 조용히 걸음을 옮겼다.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시 골목으로. 버스 정류장 앞에 선 정옥은 앉지 않았다.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고 팔에 든 반찬 가방은 여전히 식지 않았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어 통화 목록을 확인했다. 아들의 번호는 마지막 통화에서 며칠이 지났다. 전화를 걸까 문자를 보낼까 망설이다가 그대로 넣었다. 다음부터는 미리 연락 주세요. 며느리의 말이 또렷하게 맴돌았다. 미리 연락을 해야만 가족이 되는 걸까? 버스가 도착했고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탔다. 누구도 그녀를 쳐다보지 않았다. 창밖의 풍경은 그대로인데 가슴속은 비어 있었다. 다시 그 작은 방으로 돌아가면 반겨줄 사람도 말 걸 사람도 없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깊게 생각했다. 이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대로 늙고 이대로 사라져야 할까? 그리고 오래전 미처 꺼내지 못한 한 조각의 마음이 천천히 떠올랐다. 그림, 새, 붓, 그리고 내 이름. 박정옥은 터덜터덜 걸었다. 집까지는 고작 2정거장이었지만 발걸음은 차마 버스를 타지 못할 만큼 무거웠다. 팔에 든 반찬 가방은 묵직했지만 정작 그 무게는 음식 때문이 아니었다. 모퉁이 상가의 거울 유리 앞을 지날 때 그녀는 무심코 자신의 모습을 스쳤다. 자주색 원피스는 구겨져 있었고 앞가슴엔 물이 튄 흔적이 옅게 남아 있었다. 입가의 립스틱은 이미 벗겨졌고 손끝에 투명 매니큐어마저 흐릿했다. 참, 우스워졌구나 내가. 혼잣말이 나왔다. 가게 안에서 물건을 고르던 아주머니 한 명이 그녀를 흘끗 바라봤다. 정옥은 괜히 옷깃을 여미며 시선을 피했다. 집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정막이 고요하게 밀려왔다. 텅 빈 집. 반찬 가방을 부엌 위에 내려놓자
스테인리스 싱크대에서 쿵 소리가 울렸다. 그 순간 그릇 깨지는 소리, 며느리의 싸늘한 말투, 그리고 현관문이 닫히던 찰나가 머릿속에서 또렷하게 재생됐다. 그녀는 어지러운 듯 주저앉았다. 식탁 의자도 방바닥도 아닌 그냥 현관 바닥에 털썩.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그 말은 너무 오래 꾹 눌러왔던 질문이었다. 며느리의 그 차가운 눈빛, 말끝마다 묻어있는 염증. 정옥은 모든 게 자신 때문인 줄로만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자신이 이 집안에서 민폐라는 단어로 치환되어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 미안해요. 도와드릴게요. 그 말들이 오히려 불편함을 주는 게 아닐까 싶어 조심스럽게 입을 닫았고 그러다 보니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력한 어른이 되어 있었다. 참았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그녀는 주먹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소리 내 울 수는 없었다. 이젠 자신마저도 자신을 민망해하고 있었으니까. 잠시 후 그녀는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냉장고 문을 열어 반찬을 넣고 반쯤 먹다 남은 국거리를 꺼냈다. 숟가락을 들었지만 입으로 들어가는 맛은 없었다. 된장국은 짜지도 싱겁지도 않았다. 그저 마음이 허전한 맛이었다. 부엌 창문 틈 사이로 해가 슬며시 기울고 있었다. 햇살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한기처럼 차가웠다. 식사를 마친 후 그녀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다. 거기엔 오래된 장롱, 낡은 소파, 그리고 한쪽 벽에 덮어둔 얇은 천. 그 천을 조심스럽게 걷어내자 오래된 책상과 그 위에 쌓인 낡은 종이 뭉치가 드러났다. 그것은 그녀가 젊은 시절 아이들 키우기 전까지 틈틈이 그려왔던 그림이었다. 색바랜 스케치북 마르지 않은 크레파스 자국 잉크가 번진 붓자국. 그녀는 손끝으로 천천히 그 표면을 훑었다. 마치 누군가의 얼굴을 더듬는 듯한 오래전 연인을 다시 만난 듯한 손길. 이거 아직 있었네. 수십 년 전 결혼 전 미술학원에서 그리던 그림들. 결혼과 동시에 한 칸 한 칸 접어둔 꿈들. 그녀는 깊게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한 장의 종이를 꺼내 방바닥에 펼쳤다. 그림엔 연문 위에 핀 연꽃과 그 아래에서 물결 따라 퍼져나가는 파문이 그려져 있었다. 붓터치는 조심스러웠지만 분명히 생명이 깃들어 있었다. 그땐 이게 전부였는데. 눈물이 또 고였지만 이번엔 울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고 책상 아래 작은 상자를 꺼냈다. 거기엔 옛날에 쓰던 팔레트, 낡은 붓 몇 개, 굳어버린 물감들이 고이 들어 있었다. 붓을 꺼내든 손끝이 조금씩 떨렸다. 물통을 채우고 종이 위에 조심스럽게 한 선을 그었다. 처음에는 삐들고 어설펐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붓질부터는 손의 감각이 돌아왔다. 그리고 오래된 방 안에 잊고 지낸 색이 번지기 시작했다. 그림자는 마음속 깊이 깔려 있었지만 그 위에 천천히 색이 올라갔다. 피해자였던 자신이 이 순간만큼은 화가가 되고 있었다. 물감이 종이 위에 스며들며 그동안 말로는 설명할 수 없었던 감정들이 하나둘 살아났다. 붓끝을 따라 번져나가는 색은 그녀의 마음 구석구석을 덮는 이불 같았다. 작은 선 하나, 점 하나, 잔잔한 색 하나에도 그녀는 집중했고 그 집중은 슬픔을 잠시 잊게 해주었다. 박정옥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시간이 흐르고 해가 완전히 기운 뒤에야 그녀는 붓을 내려놓았다. 종이 위엔 조용한 연못 한쪽에 핀 연꽃이 피어 있었다. 어설픈 선들로 이루어진 그림이었지만 그건 오롯이 그녀 자신의 손끝에서 다시 태어난 꿈이었다. 책상 위에 등을 기댄 채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그림을 그린다는 건 단지 선을 긋고 색을 입히는 게 아니었다. 그것은 잃어버렸던 자신을 조금씩 되찾아오는 일이었다. 오랜만에 손에 쥔 붓은 낯설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 수십 년을 기다린 친구처럼 익숙했다. 잠시 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장롱 안을 뒤적였다. 오래전에 사두었던 스케치북 화구들, 그리고 미술 잡지 몇 권이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었다. 먼지가 쌓인 잡지 표지를 털며 그녀는 피식 웃었다. 애들 크면 다시 해보자 그랬었는데. 하지만 아이들이 크고 결혼하고 손주가 생겨도 그 약속은 단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다. 그림은 항상 언젠가의 목록에 있었고 오늘은 언제나 남을 위한 하루였다. 밤이 깊어지자 그녀는 작은 스탠드를 켰다.
방 안에는 조용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손끝은 다시 색을 골랐다. 이번엔 지난번보다 조금 더 대담한 색을 선택했다. 자줏빛 남색, 밝은 녹색. 그녀는 꽃잎을 그리며 생각했다. 이젠 내 하루를 조금쯤은 나를 위해 써도 되지 않을까. 그녀는 문득 거실 장에 꽂혀있던 오래된 액자 하나를 꺼냈다. 사진이 들어있던 자리를 비우고 방금 그린 그림을 조심스럽게 끼웠다. 테두리가 벗겨진 액자 속 연꽃 한 송이는 오래된 집안 한가운데 작고 조용한 존재로 피어났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문자 한 통. 어머님, 아끼는 죄송했어요. 접시는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다음부턴 꼭 연락 주시고요. 정옥은 그 문자를 가만히 내려다봤다. 한 글자 한 글자 예의는 갖췄지만 온기가 없었다.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다. 그래. 다음부턴 연락 안 할 거야. 혼잣말이지만 단호한 어조였다. 그 말은 분노가 아니라 결심에 가까웠다. 벽에 걸린 달력이 눈에 들어왔다. 정옥은 펜을 들어 날짜에 조용히 점을 찍었다. 오늘부터 하루에 한 장씩 그리자. 작은 다짐은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그녀 안에 새겨졌다. 누가 봐주지 않아도 좋았다. 누가 칭찬하지 않아도 괜찮았다. 이건 아무도 아닌 나로 살아가는 첫 붓질이었다. 창밖엔 봄비가 조용히 내리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도 비는 유리창을 두드렸고 방 안의 그림은 그 속에서 천천히 숨을 쉬었다. 정옥은 스케치북을 꺼내 다시 책상에 앉았다. 두 번째 연꽃, 두 번째 자신. 그리고 내일을 위한 작은 시작. 새벽 공기는 유난히 차가웠다. 창문을 열지 않았는데도 정옥은 이불을 한 번 더 끌어당겼다. 한밤중에 깬 건 이상하게도 마음이 쿵 내려앉는 꿈을 꿨기 때문이었다. 누군가 자기를 밀쳐낸 듯한 느낌. 현관문 앞에서 서성이는 자신의 모습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감각. 하지만 눈을 뜨자 방 안은 조용했고 시계 바늘만이 딸깍 소리를 내고 있었다. 오늘도 그려야지. 낮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난 정옥은 전날 벽에 기대어 말려두었던 그림을 꺼냈다. 자줏빛 연꽃이 피어있는 그 그림은 색은 곱지만 어딘가 외로워 보였다. 그녀는 그 연꽃을 다시 들여다보다가 오늘은 다른 걸 그려보고 싶다고 생각했다. 부엌에서 찬밥을 데우고 간단히 김치 한 조각으로 식사를 마쳤다. 밥을 먹는 도중에도 눈은 벽 쪽 스케치북을 향해 있었다. 설거지를 마치고 다시 방 안작은 책상에 앉은 그녀는 오늘의 붓을 들었다. 그녀가 그리기 시작한 것은 거리의 풍경이었다. 골목 끝 작은 구멍가게, 전선에 얽힌 참새, 택배 상자 위에 앉은 고양이. 그 어떤 것도 특별한 대상은 아니었지만 정옥의 눈에는 모두 소중해 보였다. 붓끝이 움직일수록 그녀의 마음도 조금씩 평온해졌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다. 정옥은 매일 그림을 그렸고 하루에 한 장씩 그려진 그림은 작은 스케치북을 가득 채워가기 시작했다. 처음엔 그녀 혼자 보려고 그리던 것이었지만 점점 주변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할머니, 이 그림 어제 그리신 거예요? 아랫집에 사는 중학생 소녀 민지가 방문한 날이었다. 민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연꽃 그림을 들여다보다가 입꼬리를 올렸다. 진짜 예뻐요. 사진처럼 똑같지는 않은데 이상하게 계속 보고 싶어요. 정옥은 민지의 반응에 당황하면서도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림을 보고 예쁘다는 말을 들은 건 수십 년 만이었다. 아니, 처음인지도 몰랐다. 그래? 그럼 너 갖고 싶은 거 하나 골라. 진짜요. 저 이거 고양이랑 참새 같이 그린 거요. 너무 귀여워요. 그날 이후 민지는 종종 정옥의 집에 들러 새로 그린 그림을 구경했다. 가끔은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기도 했다. 정옥은 그저 웃으며 그래, 재밌게 봐줘서 고맙지 하고 넘겼다. 하지만 SNS는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다. 민지가 올린 그림 사진은 지역 주민 커뮤니티에 공유되었고 이 동네에 이런 그림 그리는 할머니가 있다더라는 이야기가 은근히 돌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주민센터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혹시 박정옥 어르신 되시죠? 다음 달 주민 미술 전시회에 참여하실 수 있으신가 해서요. 요즘 SNS에 그림이 올라와서 문의가 많더라고요. 정옥은 깜짝 놀라 잠시 말을 잃었다.
누군가 내 그림을 보고 전시회에 초대하고 싶다고? 그것도 주민센터가? 그녀는 받아들이기까지 하루가 걸렸다. 스스로를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결국 좋아요, 해볼게요. 라는 대답을 건넸다. 받아들이고 나니 이상하리만큼 떨렸고 그날 밤엔 잠이 오지 않았다. 책상에 앉아 다시 붓을 잡으며 그녀는 생각했다. 이제 누가 봐주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누가 본다면 더 열심히 그리고 싶어지네. 이 작은 변화가 그녀의 인생을 얼마나 뒤바꾸게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다. 그녀 자신조차도. 전시회 준비는 생각보다 바빴다. 주민센터 직원이 직접 찾아와서는 몇 작품을 액자에 넣는 게 좋을지 같이 상의해 주었다. 이거 연꽃 그린 거 제일 먼저 눈에 띄더라고요. 전시장 초입에 이거 걸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론 실감이 나지 않았다. 이걸 사람들이 진짜 본다고요? 며칠 후 작은 팸플릿이 도착했다. 지역 주민 미술 전시회 포스터였다. 거기엔 조용히 아주 작게 이름이 적혀 있었다. 참여 작가 박정호. 그 이름 석자를 보며 정옥은 한참을 바라보았다. 이름을 참여 작가로 읽는 순간 평생 단 한 번도 자신을 그렇게 불러본 적 없던 기억이 떠올랐다. 어릴 땐 꿈이 있었고 젊을 땐 바빴고 중년엔 양보했고 노년엔 잊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작가라니. 그날 이후 붓을 잡는 손이 조금 달라졌다. 예전엔 자신만 보던 그림이었다면 이제는 누군가가 바라본다는 사실이 그림을 바꿨다. 색의 조합, 붓의 리듬, 여백의 숨결까지 신경 쓰기 시작했다. 그녀는 노트 한 켠에 짧게 메모를 남겼다. 누가 봐도 나를 알아보지 못해도 나는 나를 위해 그린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민지가 흥분한 목소리로 뛰어왔다. 할머니, 그거 알아요? 할머니 그림이 커뮤니티 앱에서 베스트에 올랐어요. 댓글도 엄청 많아요. 댓글? 네. 어떤 분은 그림 주문하고 싶다고 어떻게 연락하냐고까지 써놨어요. 정옥은 순간 멍해졌다. 주문? 그림을 사겠다고? 아휴, 그냥 인터넷에서나 그런 거지. 그녀는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민지는 진지했다. 요즘 할머니 그림 보려고 일부러 찾아오는 사람도 있대요. 저희 학교 미술 선생님도 이거 진짜 작가 같다고 했어요. 그 말에 그녀는 조심스레 민지의 휴대폰을 받아들었다. 실제로 여러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다. 이런 그림 그리는 분이 우리 동네에 있다고요? 컬러가 너무 따뜻해요. 그림 엽서로 나오면 좋을 듯. 그림 구매 가능한가요? 정옥은 처음엔 그 댓글들이 장난 같았다. 그러나 그날 밤 스스로 조용히 그림 한 장을 골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었다. 그리고 딱 한 문장. 필요하신 분께 보내드릴 수 있습니다. 그 짧은 글이 그녀 인생의 또 다른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줄은 아직 몰랐다. 다음 날 아침 스마트폰엔 몇 통의 쪽지가 도착해 있었다. 이 그림 혹시 구매 가능한가요? 가격은 얼마인가요? 작가님 개인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박정옥은 휴대폰을 들고 한참을 고민했다. 가격이라니. 그림을 그리며 가격을 생각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이건 삶이었고 위로였고 버팀목이었는데 이제 누군가에겐 그게 가치 있는 무언가가 된 것이었다. 그녀는 서랍에서 오래된 명함지 한 묶음을 꺼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 조심스럽게 P, J, O라는 이니셜을 썼다. 펜이 살짝 떨렸다. 그래, 작가라면 작가답게. 그녀는 첫 구매자에게 조심스레 답장을 보냈다. 감사합니다. 마음을 담아 보내드릴게요. 정옥은 깨달았다. 이제 누군가의 인생에 작은 색 한 점으로 남을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그건 여든 평생 살아오며 처음으로 자신으로서 인정받는 순간이었다.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었다. 그림을 판 이후로 정옥의 삶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 첫 번째 판매 이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두 번째, 세 번째 문의가 잇따랐다. 그림마다 따로 제목을 붙여달라는 요청도 생겼고 어떤 이들은 원화 말고 엽서도 만들어주세요라는 의견까지 보내왔다. 처음엔 당황했지만 곧 그녀는 매일 아침 붓을 들며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건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걸까? 어떤 색이 누구에게 위로가 될까?
어머니, 요즘 그림 계속 그리세요? 오랜만에 걸려온 아들 전화였다. 어딘가 뻣뻣한 말투였지만 정옥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려. 하루라도 안 그리면 손이 근질거려서 말이지. 아들은 잠시 뜸을 들였다가 말했다. 그러니까. 그 민지 엄마가 그러는데 요즘 SNS에 어머니 그림 많이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기사도 떴다면서요. SNS 참 신기한 세상이지. 정옥은 웃었다. 아직도 누군가 작가님이라 부를 때면 어색했지만 이제는 그 호칭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그린 그림이 사람들에게 감정을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이 그저 놀라울 뿐이었다. 어느 날 뜻밖의 연락이 또 왔다. 지방의 한 문화센터에서 강연 제안을 한 것이다. 어르신, 그림도 소개해 주시고 삶의 전환점을 어떻게 맞이하셨는지도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젊은 분들뿐 아니라 시니어 분들께도 큰 용기가 될 것 같아서요.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라고? 그녀는 며칠을 고민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삶을 이야기한다는 건 단지 성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긴 침묵과 외면, 무시당했던 시간까지 꺼내놓아야 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결국 그녀는 결심했다.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연 당일 조그만 마을회관 강당은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무대에 오르자 조명이 눈부셨고 마이크를 잡은 손이 떨렸다. 하지만 막상 입을 떼자 이야기는 술술 흘러나왔다. 어느 날 며느리에게 설거지 중 깨진 그릇 때문에 쫓겨났던 이야기, 홀로 집에 돌아와 빈 방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던 날들, 그 속에서 어떻게 다시 그림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모두를 진심으로 풀어놓았다. 그녀가 말을 마쳤을 때 객석 어딘가에서 박수가 터졌다. 그리고 그 박수는 점점 커졌다. 그날 이후였다. 강연 요청은 끊이지 않았고 지역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요청해왔다. 그녀의 그림은 작고 조용한 전시회에서 시작했지만 이젠 전국 단위 공모전에까지 초청을 받게 되었다. 엽서로, 포스터로, 심지어 달력과 머그컵으로도 제작되었다. 정옥은 여전히 매일 새벽 작은 방에서 붓을 들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알았다. 그림이란 단순히 예술이 아니라 어떤 이에게는 생의 터널을 통과하게 해주는 빛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그 빛을 조금이라도 전하고 있다는 사실에 묵직한 책임감과 따뜻한 기쁨을 동시에 느꼈다. 가장 큰 변화는 그의 가을이었다. 박정옥 작가님, 개인 갤러리 전시를 열어보는 건 어떠세요? 서울의 한 복합문화공간 기획자에게서 날아온 제안이었다. 그녀는 처음엔 믿지 않았다. 내가요? 갤러리를요? 몇 번이나 되물었다. 하지만 상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요즘 시니어 작가 중 이렇게 이야기 있는 분 없습니다. 그림도 그림이지만 삶이 작품 그 자체거든요. 전시 기획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됐다. 갤러리 이름은 정옥이 직접 정했다. 느린 붓, 따뜻한 선. 오프닝 당일 사람들이 삼삼오오 몰려들었다. 민지가 작은 도슨트 역할을 자처하며 그림 옆에 선 설명 글을 읽어줬다. 어느 그림 앞에선 어떤 젊은 여성이 눈시울을 붉혔고 어떤 노인은 나도 다시 뭘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정옥은 그 순간 깨달았다. 이 공간은 단지 그림을 보여주는 곳이 아니라 마음이 닿는 통로라는 걸. 전시가 끝난 후 한 화랑에서 그녀에게 연락을 해왔다. 정식 소속 작가로서 함께 하자는 제안이었다. 저희가 생각하는 방향성과 작가님의 작품 세계가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번엔 긴 고민 없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저도 한 번 더 걸어볼게요. 며칠 후 정옥은 자신이 처음 그림을 팔았던 날을 떠올렸다. 그림 하나를 카메라로 찍어 조심스럽게 올렸던 밤. 지금 생각하면 참 조심스럽고 겁 많던 자신이 한없이 고맙게 느껴졌다. 그리고 지금의 자신도 여전히 두렵지만 매 순간 두려움을 넘어서기로 결심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 그녀는 매일 다이어리에 한 줄을 썼다. 오늘의 색은 연한 청록. 언제나처럼 조용히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녀는 작가 박정옥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날도 평소처럼 정옥은 붓을 들고 작은 창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창문 너머로는 늦가을 햇살이 사선으로 들이쳤고 어제보다 더 옅은 빛이었다.
이제 곧 겨울이구나 하는 생각이 스쳤다. 그림을 그리던 그녀의 손이 잠시 멈췄다. 현관 쪽에서 초인종 소리가 울렸기 때문이다. 이 시간에 누구지?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다. 거기에는 한때 그토록 자신을 향해 날 선말만 골라 내뱉던 며느리 이소연이 서 있었다. 이소연은 그날과 달랐다. 화장기 없는 얼굴, 주저앉은 어깨, 다 풀린 눈빛. 손엔 작은 종이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다. 어머님, 잠깐만 뵐 수 있을까요? 정옥은 짧게 숨을 들이켰다. 얼마나 많은 날을 이 문 앞에서 스스로 그 장면을 떠올려 왔던가. 사과는커녕 연락도 없었지. 하지만 오늘은 그녀가 먼저 찾아온 것이다. 그래, 들어와. 짧고 단단한 목소리였다. 방 안은 여전히 따뜻했고 벽에는 새로 그린 겨울 들녘 풍경이 걸려 있었다. 그 앞에 앉은 이소연은 종이봉투를 정옥에게 내밀었다. 안에는 손글씨 편지 한 장과 함께 익숙한 그릇 조각이 담겨 있었다. 그날 설거지 중 깨졌던 그 찻잔. 저 그때 제가 많이 하니 너무 무례했어요. 어머님, 그때 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셨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정옥은 조용히 조각을 바라보다 말했다. 그릇이야 깨질 수도 있지. 근데 말이 마음을 깰 줄은 몰랐네. 이소연은 고개를 숙인 채 울기 시작했다. 저 요즘 정말 힘들어요. 남편 사업도 안 풀리고 저도 일하다 그만두고. 그냥 어머님이 부럽기도 하고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한 번만 다시 같이 밥 먹을 수 있을까요? 정옥은 그 말을 듣고도 쉽게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찻잔 조각을 손바닥에 쥐며 눈을 감았다. 그리고는 이내 말했다. 밥은 혼자 먹는 것보다 나눠 먹는 게 낫지. 그녀의 말에 이소연의 울음이 다시 터졌다. 그날 이후 정옥의 일상은 조금 달라졌다. 이소연은 종종 문 앞까지 다녀갔지만 대문을 넘진 않았다. 오늘은 김치 부쳤어요. 그냥 놔둘게요. 이번엔 묵국이에요. 어머님 좋아하시잖아요. 이런 메모를 남기곤 했다. 정옥은 매번 그 음식을 받았지만 답례는 하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에는 여전히 미묘한 결이 남아 있었다. 미안하단 말이 쉽게 허물 수 없는 게 있어. 하지만 그림은 계속되었다. 이제는 매일 SNS에 한 장씩 그림을 올리는 것이 정옥의 일상이었다. 따로 해시태그를 달거나 설명을 적지 않아도 그녀의 그림에는 사람들의 마음을 붙잡는 무언가가 있었다. 특히 겨울 풍경 그림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이건 제 고향 겨울 같아요. 이 그림 보고 눈물이 났어요. 이런 댓글들이 하나둘씩 쌓여갔다. 그런 어느 날 낯선 전화가 걸려왔다. 혹시 그림 그리시는 박정옥 작가님 되시나요? 정중하고도 조심스러운 여성의 목소리였다. 저희 갤러리에서 작은 전시회를 열 예정인데요. 어르신의 그림을 초대 전시로 모시고 싶습니다. 정옥은 순간 귀를 의심했다. 갤러리라고? 초대 전시. 실은 SNS에서 어르신 그림을 처음 보고 저희 대표가 연락드리라고 해서요. 그녀는 말문이 막혔다. 하지만 상대는 서두르지 않았다. 부담 주시려는 건 아니고요. 그림들 직접 보고 나서 천천히 결정하셔도 됩니다. 정옥은 조용히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글쎄요, 제가 그런 자격이 있을지 그냥 취미일 뿐인데요. 그러자 상대는 단호하게 말했다. 작가님, 이미 수많은 분이 그림을 보고 위로받고 계세요. 그게 바로 자격 아닐까요? 그 말에 정옥은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적었다. 나는 이제 누군가의 위안이 되는 손끝이 되고 싶다. 며칠 뒤 갤러리 측 직원이 직접 집을 방문했다. 이거요. 저희가 구상 중인 전시 구조인데요. 그는 도면과 팜플렛 시안을 꺼내 보이며 말했다. 입구 쪽엔 연꽃 연작을, 안쪽에는 거리 풍경 중심으로 배치하면 어떨까 싶어요. 정옥은 여전히 망설이는 눈빛이었다. 너무 과분해서 전 그런데 어울릴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직원은 웃으며 대답했다. 저희 갤러리 이름이 세화입니다. 세상 모든 그림엔 뜻이 있다는 의미로요. 작가님 그림은 그 의미에 가장 부합해요. 그 말은 묘하게 마음을 건드렸다. 그림이 누군가에겐 세상 하나의 뜻이 될 수 있다면
그건 단순한 취미를 넘어선 일이었다. 정옥은 조용히 붓을 놓고 작은 메모지에 글을 남겼다. 받아들입니다. 다만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그녀의 대답은 곧바로 갤러리에 전달되었고 일주일 뒤 갤러리 세화 공식 SNS에는 다음 문구가 올라왔다. 다음 달 박정옥 작가 초대전 개최 예정. 소박하지만 깊은 울림이 있는 그림들을 소개합니다. 그 문장을 본 순간 정옥은 벽에 걸린 그림들을 하나하나 다시 바라보았다. 예전엔 누구도 관심 없던 이 풍경들. 이젠 누군가에게 작은 위안이 되어줄 수 있을까? 그녀는 오래된 찻잔에 따뜻한 보이차를 따르며 작게 혼잣말을 흘렸다. 그래, 이제 나도 내 그림으로 대답할 차례네. 이 그림 혹시 원본 구매 가능한가요? 갤러리 세화 전시회 공지가 올라간 이후 정옥의 SNS에는 하루에도 몇 건씩 쪽지가 도착했다. 주문을 요청하는 사람도 있었고 직접 만나고 싶다는 사람, 그림 강의를 부탁하는 이도 있었다. 그녀는 놀랍고 낯설었고 무엇보다 조심스러웠다. 단지 마음이 끌려서 그렸던 그림들이 언젠가 누군가의 집 벽에 걸리게 될 줄은 몰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림을 포장해 보내는 작업이 반복되면서 정옥은 한 가지를 깨달았다. 이건 이제 내 일이구나. 그녀는 작업 공간을 정리하고 화구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문구점에서 포장지도 몇 장 더 사왔다. 한 장 한 장 포장할 때마다 마치 내 안의 기억을 곱게 접는 느낌이 들었다. 그렇게 전시회 준비는 하루하루 완성되어 갔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아니, 그 그림이 그렇게 비싼 값어치가 있어? 어디 갔다가 갑자기 유명해졌대? 설마 자식들 이용해서 마케팅한 건 아니겠지? 정옥의 이름이 지역 커뮤니티를 넘어 미술 동호회와 중고거래 플랫폼, 심지어 지역 뉴스레터에까지 언급되자 일부 사람들은 불편한 시선을 던지기 시작했다. 심지어 동네 부녀회 모임에서도 누군가 이런 말을 했다. 아니, 어르신들이 요즘 그렇게 작가 소리 듣고 다니면 다들 붓 잡아야겠네요. 에이, 우리도 해봐요 뭐. 허탈한 웃음과 묘하게 깔린 비아냥이 귓가에 오래 남았다. 정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웃음이라는 이름의 가면을 쓴 채 조용히 찻잔을 닫고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혼자 붓을 들고 앉았다. 하지만 붓이 종이 위를 맴돌 뿐 선이 그어지지 않았다. 아무리 그리려 해도 손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자신을 위한 그림이었고 누구의 허락도 필요하지 않았던 작업이었는데 이제는 누군가의 시선에 따라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는 지점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 순간 문득 민지의 말이 떠올랐다. 할머니 그림은요, 말 안 해도 알아요. 그냥 보면 알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진짜라는 거. 정옥은 그 말을 떠올리며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붓을 들었다. 이번엔 단 하나의 선이라도 그 선 하나에 모든 걸 담겠다는 마음으로. 전시회 날이 가까워질수록 정옥은 차분하게 준비를 이어갔다. 그림마다 손글씨로 제목을 붙였고 그림이 태어난 계기와 소소한 뒷이야기도 종이에 적어붙였다. 모두가 읽는 건 아닐 테지만 혹시라도 누군가 그림 앞에서 오래 머무른다면 그 따뜻한 마음 하나쯤은 전해지길 바랐다. 한편 그런 정옥의 움직임을 가장 불편하게 느낀 사람은 다름 아닌 며느리 소연이었다. 소연은 남편과 함께 거실 소파에 앉아 무표정하게 휴대폰을 내밀었다. 이거 엄마 그림 기사예요. 요즘 이 동네 커뮤니티며 SNS며 난리네요. 정옥은 휴대폰 화면에 비친 자신의 이름과 사진을 잠시 바라보다가 아무런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전시회에 가족으로서 참석해야 하나요? 소연은 딱딱한 말투로 물었고 그 속에는 참석하기 싫다는 감정이 명백하게 섞여 있었다. 정옥은 조용히 대답했다. 오고 싶으면 오고 아니면 괜찮아. 전시회는 나 혼자 준비한 거니까. 그 말에 소연은 눈살을 살짝 찌푸렸다. 하지만 더는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말했다. 요즘은 누가 붓 좀 들었다고 다 작가래. SNS 하나 잘 타면 그냥 스타 되는 거고. 진짜 실력은 중요하지도 않아. 정옥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아니, 말하지 않기로 마음을 다잡은 듯 했다.
그 말들에 반응하면 지는 거라고 이미 한 번 배운 감정이었으니까. 그날 밤 정옥은 한참을 작업대 앞에서 보냈다. 며느리의 말이 귀에 맴돌았지만 그림 앞에 앉아 있으면 어쩐지 모든 것이 멀어지는 듯 했다. 그녀는 천천히 연필을 들어 이번 전시회의 마지막 작품을 위한 스케치를 시작했다. 주제는 처음으로 나를 위해 산 하루. 벽에 기대어 말려두었던 과거의 그림들과는 달리 이번 그림은 유난히 선이 단단했고 색이 선명했다. 그녀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였다. 며칠 뒤 동네 중년 부부 한 쌍이 정옥의 집 앞에 조심스레 찾아왔다. 여기 박정옥 작가님 댁 맞나요? 낯선 이들의 방문에 정옥은 놀랐지만 정중히 차를 내오며 대화에 응했다. 그들은 말했다. 어머님 그림이 너무 따뜻해서요. 우리 작은 갤러리에서 기획전을 열고 싶은데 혹시 괜찮으실까요? 정옥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제가요? 기획전이요? 그녀의 입에서 저절로 나온 말이었다. 부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예. 어머님의 그림은 보는 사람을 조용히 안아주는 느낌이 들어요. 그게 요즘 사람들에겐 제일 귀한 거예요. 정옥은 말없이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해볼게요. 해보겠습니다. 갤러리 세화의 문이 열릴 때마다 은은한 종소리가 울렸다. 박정옥은 벽에 걸린 자신의 그림을 가만히 올려다보며 이 조용한 공간이 여전히 믿기지 않는 듯 눈을 깜박였다. 갤러리 한쪽에는 꽃무늬 치마를 입은 중년 여성들이 손가락으로 그림을 가리키며 속삭이고 있었다. 이거 그 SNS에서 난리 난 그림 맞지 않아? 응, 맞아. 작가가 연세 꽤 있으시다던데 믿기지가 않더라. 그녀들은 작게 웃으며 사진을 찍었다. 정옥은 인사를 건네려다 멈췄다. 예전 같았으면 무심코 뒤돌아 나왔을 자리가 이제는 그녀의 작품들이 숨쉬는 공간이 되었다. 이날은 갤러리 측에서 준비한 비공식 컬렉터 투어 일정이 있는 날이었다. 대부분 VIP 고객이라 초대만으로도 이목이 쏠리는 자리. 전시장 입구에는 이미 블랙 수트를 입은 갤러리 직원들이 도열해 있었다. 박정옥 작가님, 이쪽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작가님이라는 호칭에 아직도 어색함을 느끼며 그녀는 천천히 전시장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다. 벽에 걸린 그림들은 전보다 더 깊은 빛을 머금고 있는 듯 보였다. 새벽녘 풍경, 할머니의 주름진 손, 바람에 흔들리는 커튼. 그녀가 직접 겪고 사랑했던 시간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때였다. 전시장 한쪽에서 낯익은 얼굴이 고개를 갸웃하며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바로 몇 달 전 그녀를 그릇 하나 못 지키는 사람이라며 내쫓았던 며느리 이소연이었다. 하이힐에 블랙 재킷 차림으로 들어선 그녀는 순간 정옥과 눈이 마주치자 입가에 일그러진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이번엔 상황이 달랐다. 갤러리 관계자가 다가와 정중히 말했다. 이소연 고객님, 안내해 드릴까요? 오늘 일정은 박정옥 작가님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작가님? 이소연의 미간이 순간 찌푸려졌다. 그녀는 정옥을 쳐다보다가 그림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익숙한 화풍이었다. 그 자줏빛 연꽃, 골목 풍경 모두 언젠가 거실 구석에서 흘끗 본 적이 있던 그것들이었다. 정옥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어서 와라. 이게 우리 처음 마주하는 자리 같진 않구나. 이소연은 대꾸하지 못한 채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그 순간 옆에서 어떤 고객이 정옥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작가님, 이 그림은 어떤 마음으로 그리신 건가요? 색감이 참 따뜻해요. 정옥은 잠시 웃음을 머금고 말했다. 그림이란 게 말이지요.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게 많더라고요. 어떤 시선은 외면하지만 어떤 시선은 마음을 꿰뚫죠. 그 말을 들은 이소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조용히 전시장을 빠져나갔다. 그러나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정옥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는 누가 봐도 그녀가 중심이었다. 어떤 관계였든 어떤 과거였든 그 모든 걸 그림으로 녹여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함. 정옥은 그림 앞에 조용히 섰다. 그리고 속삭이듯 말했다.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거지. 결국 나를 몰랐던 건 너뿐이었다. 서울 성북문화회관 3층 갤러리.
전시가 개막한 지 나흘째 되는 날 예상과는 다른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이게 진짜 동네 주민 작품이라고요? 한 관람객이 중얼거린다. 그림 앞에서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고 또 한 번 자세히 들여다본다. 화려하지 않지만 기묘하게 시선이 끌리는 색의 조화. 간결한 선 안에 녹아든 시간의 층위. 특히 입구 벽면에 걸린 연꽃 그림 앞에는 늘 관람객이 모여 있었다. SNS를 타고 해당 그림이 지역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면서 미술계 종사자들까지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다. 전시 담당 큐레이터 강태주는 그 상황이 당황스러웠다. 박정옥이라. 작품 설명지에는 단순히 지역 주민 작가라고만 쓰여 있었다. 이력도 없고 과거 활동 기록도 없다. 심지어 주소지도 성북구 하월곡동의 오래된 주택가. 하지만 그 그림들은 분명히 취미 수준을 넘어서 있었다. 구도, 색감, 여백 처리, 디테일의 깊이감까지. 이건 누군가 오랜 시간 훈련한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완성도였다. 강태주는 SNS에서 박정옥이라는 이름이 걸린 게시글들을 확인하며 이 현상이 단순한 소문이 아님을 실감했다. 이 정도면 미술 전공자 아니,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분 아닐까? 그는 조심스럽게 주민센터 쪽에 연락을 시도했다. 혹시 신청서나 서류에 별다른 정보가 더 있을까 해서였다. 그러나 돌아온 답은 단순했다. 그림 몇 점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셨고 본인도 그냥 취미로 그린다고만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인가? 그날 오후 또 한 명의 갤러리 관계자가 전시장을 찾았다. 강태준보다 한참 윗선의 사람이었다. 이분 진짜 동네 어르신 맞아요. 강태준은 무언의 대답으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동네 취미 작가의 솜씨가 아니다. 그는 전시장을 나서며 한 장의 그림 앞에서 다시 한번 멈췄다. 봄날 한옥 담벼락 아래 핀 수구. 붓끝의 결이 다르고 감정선의 밀도가 전혀 다르다. 누가 보아도 지나칠 수 없는 어떤 내공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박정옥은 전시 현장에 오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성북구 자택에서 조용히 붓을 들고 있었다. 밖에서는 그녀를 알아보려 애쓰고 있었지만 정작 본인은 아무것도 모른 채 단지 하루를 채색하고 있을 뿐이었다. 성북문화회관 2층 전시실, 그날은 유난히 붐볐다. 사흘째 이어진 전시 일정 중 가장 많은 인원이 몰린 날이었다. 사진 좀 찍어도 되나요? 이 그림 작가님은 안 계세요. 어르신이 이렇게 그리셨다고요? 실화예요. SNS를 통해 입소문을 들은 관람객들이 일부러 찾아온 것이었다. 아이 손을 잡고 온 젊은 부부, 어르신들을 모시고 온 요양원 봉사단, 미술학원 교사들까지 그림 앞에 삼삼오오 둘러앉아 감탄을 내뱉었다. 벽 한켠 연꽃 그림 앞에는 줄까지 생겼다. 그 순간 전시장 입구에서 낯익은 실루엣이 들어섰다. 박정옥이었다. 저분이잖아. 민지가 가장 먼저 그녀를 알아보고 손을 흔들었다. 몇몇 사람들도 민지의 반응에 따라 그녀를 향해 시선을 옮겼다. 정옥은 살짝 당황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안으로 들어왔다. 어르신. 여기 그림 그리신 분 아니세요? 맞아. 나도 SNS에서 봤어. 그 연꽃 그림이 이분이셨구나. 짧은 웅성거림이 일었다. 그리고 이내 작은 박수가 퍼졌다. 당황한 정옥은 두 손을 모아 조심스럽게 허리 숙여 인사했다. 그 순간 마이크를 들고 다가온 사람이 있었다. 문화회관 진행요원이 정중히 말했다. 박정옥 작가님, 오늘 관람객 분들 중 일부가 작가님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하셔서요. 괜찮으시다면 잠깐만 여기 앞으로 나와주실 수 있을까요? 순간 정옥은 움찔했다. 작가님이라는 호칭이 아직도 낯설었다. 하지만 모두의 따뜻한 눈빛에 그녀는 천천히 앞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작은 마이크를 받아들자 손이 약간 떨렸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동네에서 그림 그리던 박정옥이라고 합니다. 그 순간 군중 사이에서 조용히 박수를 보냈던 중년 남성이 고개를 들었다. 선우 갤러리 큐레이터 강태준이었다. 그는 무표정한 얼굴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정옥은 말을 이었다. 그림은 그저 내 하루를 버틸 수 있게 해줬어요.
누구 보여주려고 시작한 것도 아니고 누가 봐주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요. 근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제 그림을 보러 와주실 줄은 몰랐네요. 감사합니다. 말을 마치자 한 아이가 손을 들고 물었다. 할머니는요, 그림 배운 거예요? 정옥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배운 건 없어요. 그냥 오래 보고 오래 그렸어요. 내가 본 걸, 내가 느낀 걸 그린 것 뿐이에요. 진심이 담긴 한마디였다. 그녀의 목소리엔 허세도 기교도 없었다. 하지만 그 진심이 오히려 전시장을 가득 채웠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리고 한 관람객이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림 그리는 할머니가 아니라 진짜 작가님이네. 그 말이 그대로 전시장 전체에 퍼졌다. 진짜 작가님이네. 정옥은 천천히 돌아서서 자신의 그림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이제 정말 그렇게 불러도 괜찮겠지. 그 장면을 끝까지 지켜본 강태준은 다시 스마트폰을 꺼내 갤러리 대표에게 문자를 보냈다. 작가 확인 완료. 전시 제안서 준비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전시장을 다녀간 이들 사이에 정옥의 이름은 조용한 신드롬처럼 퍼졌다. SNS엔 후기 글이 넘쳐났고 특히 연고 시리즈는 그림 감상 계정들 사이에서 빠르게 공유됐다. 며칠 후 강태준 큐레이터는 직접 박정옥의 집을 방문했다. 박 작가님, 정식으로 선우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림을 보고 저희 대표가 단번에 결정했어요. 요즘 그런 경우 드뭅니다. 정옥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괜찮을까요? 충분히 괜찮으십니다. 아니, 이미 늦은 제안일지도 몰라요. 그렇게 선우갤러리 박정옥 개인전이 확정되었다. 전시 소식은 선우갤러리 공식 계정과 주요 언론 보도를 통해 퍼졌고 몇몇 기사엔 노년의 대비, 여든의 감각이 세상을 흔들다라는 제목이 붙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정옥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인은 낯익은 번호였다. 며느리 이소연. 한참을 망설인 끝에 전화를 받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어머님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시죠? 정옥은 차분히 대답했다. 그래, 별일 없이 지냈지. 잠깐의 침묵. 이소연은 이어서 말을 꺼냈다. 저기, 사실 어제 뉴스에서 어머님 그림 전시하신다고 본 거예요. 우연히 봤는데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아, 민재도 어머님 그림 본 적 있잖아요. 걔도 막 놀라더라고요. 정옥은 여전히 담담했다. 그래? 민재가 기억하고 있다니 다행이네. 이소연은 조심스럽게 웃음 섞인 말투로 이어갔다. 혹시 다음 주 전시회 초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너무 보고 싶어서요. 그림도 어머님도. 그 말에 정옥은 한참 말을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다. 초대장은 없어도 돼. 누구든 와서 보면 되니까. 그럼 혹시 미리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정옥은 창밖을 바라보며 살짝 웃었다. 이소연 씨. 난 이제야 내 시간 살고 있는 중이야. 앞으론 나 때문에 불편할 필요 없게 나도 내 삶에 집중하려고. 잠시 말이 끊긴 후 정옥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였다. 내가 누굴 만나고 뭘 보여주고 싶은지 이제는 내가 정해. 또 통화가 끊겼다. 정옥은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다시 책상에 앉았다. 오늘 그릴 그림은 아직 비어있는 캔버스 위에 있었고 그녀는 천천히 붓을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전시 오픈 당일 선우갤러리 입구엔 아침부터 줄이 길게 늘어섰다. 대형 캔버스에 그려진 연고 시리즈를 시작으로 박정옥의 작품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전시관 입구엔 큐레이터 강태준의 서문이 세련된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다. 그림은 나이를 묻지 않는다. 삶이 스며든 붓끝은 때로 가장 조용한 혁명이 된다. 내부는 북적였지만 질서가 있었다. 예약제로 운영된 덕에 초대 관람객들 대부분은 컬렉터, 미술계 인사, 기자, 문화예술재단 관계자들이었다. 그리고 그 틈에서 유난히 초조한 표정으로 입장한 두 사람이 있었다. 이소연 그리고 민재였다. 어머님 계신가요? 입구 직원에게 묻는 이소연의 얼굴엔 억지로 눌러 담은 웃음기가 서려 있었다.
한 손엔 조심스레 포장된 꽃다발, 다른 손으론 민재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다. 안내해 드릴게요. 직원이 정중하게 이끄는 방향 끝엔 VIP 라운지에 앉아있는 박정옥이 있었다. 그녀는 한 손에 연한 녹차잔을 들고 조용히 작품 설명 책자를 넘기고 있었다. 옆자린 큐레이터 강태준이 지키고 있었고 근처엔 미술재단 대표와 프랑스 갤러리 관계자들까지 나와 있었다. 그 장면을 멀리서 본 이소연은 순간 걸음을 멈췄다. 저기 어머님이시죠? 민재가 물었다. 맞는 것 같아. 하지만 그녀는 섣불리 다가가지 못했다. 대신 갤러리 벽을 따라 하나씩 그림을 보기 시작했다. 그림 아래엔 모두 같은 표식이 있었다. 작가명 박정호. 판매 완료티. 개인 소장 예약된. 이게 다. 이소연의 눈이 커졌다. 그림마다 가격은 적혀 있지 않았지만 예약 완료라는 문구만으로 충분했다. 갤러리 내에선 간헐적으로 이런 대화가 오갔다. 이번에 작품 구매 못했어요. 대기자도 꽤 있더라고요. 선우 갤러리 측에서 별도 초대전 논의 중이래요. 어르신이 작가라니 인생이 소설이에요, 정말. 이소연은 이제 어찌할 바를 몰랐다. 마침 정옥 쪽에서도 그녀를 발견했다. 하지만 정옥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차를 한 모금 마셨을 뿐이었다. 이소연은 마침내 결심한 듯 걸음을 옮겼다. 그 앞에서 꽃다발을 내밀며 말했다. 어머님, 정말 축하드려요. 이렇게 멋진 전시, 이렇게 멋진 그림들. 어머님이 작가셨다니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정옥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도 조금 놀랐어.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으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소연은 말을 이었다. 저희도 민재랑 자주 찾아뵐게요. 아, 그리고 혹시 어머님 그림이 더 있다면 민재 방에 걸어주고 싶어서요. 가격은 어머님이 정하시는 대로. 그 순간 강태준이 잠시 시선을 피했다. 그 말은 분명 관계 회복을 가장한 이익 접근이었다. 정옥은 여전히 미소를 머금은 채 담담하게 말했다. 이소연 씨, 내 그림은 지금 가격으로 사는 게 아니야. 지금껏 날 이해 못했던 사람이 이제야 그림을 보고 뭔가를 느꼈다면 그건 내 그림이 잘 그려졌다는 뜻이지 우리가 가까워졌다는 뜻은 아니야. 이소연의 얼굴이 굳었다. 그 순간 근처에 있던 갤러리 관계자 하나가 다가와 정중히 인사했다. 박 작가님, 10분 후에 간단한 작가 토크 시작합니다. 네, 준비할게요. 정옥은 이소연을 다시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그리고 난 지금 아주 바쁜 사람이야. 그 말과 함께 정옥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뒷모습은 단단했고 흔들림이 없었다. 뒤에 남은 이소연은 꽃다발을 껴안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갤러리 세화의 마지막 전시날. 박정옥의 그림 앞엔 완판 표시가 붙었다. 모든 작품 판매 완료, VIP 구매 예약 중이라는 문구가 입구를 채우고 있었다. 그날 오후 전시장에 낯익은 얼굴이 들어섰다. 며느리 윤소연. 캥한 눈에 지친 기세. 입을 꾹 다문 채 이리저리 둘러보다 그림 앞에 멈춰섰다. 고양이와 참새가 함께 있는 그 익숙한 그림. 이거 어머니가 그린 거예요. 뒤늦게 전시장 구석에서 그림 설명을 읽고 난 그녀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작가 박정호. 거리의 감성과 세월의 흔적을 담는 한국 원로화가. 순간 주변에서 누군가 수군거렸다. 이분이 그 유명한 정옥 작가님 며느리래. 요즘 사업 다 말아먹었다더니 그래서 여길 온 거구나. 윤소연은 귀까지 빨개진 얼굴로 박정옥을 찾아왔다. 어머니 아니 작가님 잠깐만요. 저 죄송해요. 제가 그때는 정말 몰라 뵀어요. 다시 우리 같이 지내면 안 될까요? 그 말에 정옥은 한참을 바라보다 담담하게 대답했다. 난 이제 누가 그릇 하나 깼다고 사람을 깨트리는 집엔 못 돌아가. 관람객들은 숨을 죽이고 이 장면을 지켜봤다. 정옥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소연아, 난 내 며느리였던 시절보다 지금 이 순간이 더 존중받는 것 같아. 전시장엔 다시 정적이 흘렀다. 잠시 후 누군가 박수를 쳤고 이내 몇몇이 따라 박수를 보냈다. 그 박수는 누군가를 향한 찬사가 아니라
존엄을 회복한 한 노년의 삶을 향한 존경이었다. 윤소연은 그대로 고개를 숙인 채 떠났다. 정옥은 천천히 그림 앞에 다시 섰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말했다. 이제야 내 인생이 참 괜찮아졌네.